벌어졌어요. 지금 현재 우선 샘 뱅크맨 프리드먼은 우선 사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 파산법상 이제 파산 신청을 했어요. 처음엔 챕터 11이라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챕터 15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챕터 11은 국내 회사가 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얘가 바하마에 설립된 회사였어서 외국 회사로 간주가 돼서 외국 회사에게 적용되는 챕터 15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샘 뱅크맨 프리드먼은 체포가 됐어요. 바하마에서 체포가 돼서 우선은 수감이 됐고, 미국으로 호송이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왜 체포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고객의 자산을 유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원래 생각을 해보면 거래소잖아요. 그냥 거래소면 FTX가 내가 100원을 받고 고객 자산을 들고 있어요. 고객이 100원 인출해달라 그러면 인출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어디다 썼기 때문에 반환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걸 어디다 썼냐 하면 알라메다 리서치에 많이 빌려줬다는 이제 소문이 있어요. 알라메다 리서치에게 고객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고객 자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근데 알라메다 리서치가 그거를 이제 빌려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마진거래 같은 데 투자를 했을 수 있죠. 근데 마진거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금을 걸었는데 청산이 되면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보 가치가 다 청산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는 손실이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그럼 FTX는 알라메다 리서치에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결국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이 된 거고, 이 과정에서 고객 자금을 유용한 거나 고객 자금 반환하지 못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제 FTX에 상장될 예정인 토큰들, 코인들의 정보를 미리 받아서 사놓고 상장되면 팔아서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이건 입증된 건 아니고,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라고 해서 내부자 거래거든요. 이런 것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당국에서 미국의 뭐 DOJ 같은 데서 그 우선은 바하마에서 체포가 된 거고, 이제 미국에서도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쭉 이 FTX 사태의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향이 뭐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냐? 우선은 FTX가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통금융권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 뭐 블랙락, 싱가포르 테마섹 이런 데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FTX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투자금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데는 FTX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했던 거를 회계상 손실 처리했어요. 0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결과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이 자기가 거기에 맡겼던 돈을 찾을 수 있냐. 지금 파산이 됐잖아요. 보통 파산이 되면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걔가 파산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당시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파산 재단이라는 것이 되는데, 파산 재단은 이제 순위를 매겨서 보통 이제 채권자에게 그 남아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죠. 청산이라는 과정인데 정리를 해서 남아있는 재산을 순위별로 배분을 합니다. 근데 선순위자는 보통 제일 1순위자는 국세가 이제 1순위예요. 국세가 뭐냐? 뭐 예를 들면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는데 지방세랑 국세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세는 지방세지만 국세는 종부세 같은 건 국세예요. 그럼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거는 국세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강남세무서 이런 데서 날라오는 건 지방세예요. 주민세 이런. 맞아. 그런 건데 이제 1순위가 국세예요. 제3의 기관이 파산을 했다. 1순위로 세금부터 떼어가요. 어쨌든 이제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정산을 해주고, 담보도 없는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장 후순위네요. 사실상 최후순위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내가 거기에 비트코인을 넣어놨다든지 내가 뭐 거기에 돈을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넣어놨다면 그 돈은 모든 권리자들의 재산을 정리해준 최하위로 정리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 일반 이용자들은 사실상 FTX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FTX가 굉장히 많은 데 투자를 했었어요. 또 블록파이라는 담보대출업자에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FTX에서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고서는 그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자금이 집행되기 전에 FTX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블록파이는 자금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또다시 유동성의 문제에 빠지게 됐고 파산 신청을 결국 했거든요. 이런 연쇄 도산의 문제들, 그러니까 FTX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다 연달아서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나빠지는, 그리고 FTX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이제 다 청산해야 되는 문제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전체 가상자산 세계 생태계 또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엄청나게 큰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이 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에서 뭐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가 없어요. 특정금융정보법이란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어떤 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 중에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걸 최대한 금지하는 어떤 제한을 두는 이런 규정을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전에 예방이 된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에서 이제 별도 계좌에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절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별도의 이제 명의로 계좌가 딱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쓰게 되면 횡령인 게 너무 명백해서 그렇게 쓸 수 없게 된 그런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는 거는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내가 거래소에 맡겼을 때 내 비트코인하고 거래소 소유의 비트코인이 이제 혼장 인치라고 해서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관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법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걸 입법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사실 FTX 사태에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던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부정하는 입장으로 많이 좀 변화된, 강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문제는 사실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체질 개선을 통해서 더 이제 바람직하게 발전된 시장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FTX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뭐 두 번째로 큰 맞아요. 비트코인 그 거래소라고 네, 들었는데 맞아요. 너무 뭔가 한순간에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허무하죠. 좀 허무한. 그리고 그것도 되게 빠르게 그렇게 진행됐어요. 11월 2일에 처음 기사가 나오고 11월 10일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일주일 사이에 고객들은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테라루나 사태 때도 루나가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막 현금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선 손실 많이 봤죠. 그래서 뭔가 더 안전한 자산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장이 더 위축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디지털 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면 참 마음이 좀, 제가 열심히 하는 업계니까 슬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면 이제 다음에 또 뭐 먹고 사나 약간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또 사건이 생겨서 또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거래소를 이용하면 뭐 우리나라 거래소는 법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투명한 편이에요. 계속해서 회계 감사를 받고 FIU라고 하는 기관이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나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좀 어렵지만 이 FTX는 사실 미국에 설립된 거래소도 아니었어요. 미국 사람이 설립했고 US란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바하마에 설립된 거래소였기 때문에 규제를 회피하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죠. 여기는 규제를 회피하는 곳이었나요? 규제를 정면으로 받게 되면 사실 자체 발행 코인, 그러니까 FTT 같은 거 발행할 수가 없어요. 또 코인베이스 같은 데는 규제를 완전히 받는 거래소죠. 그건 이제 나스닥에 상장도 됐잖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이제 좀 받고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SEC에 제출하고 공시를 하는데 FTX는 물론 감사는 받았지만 뭐 미국의 SEC 같은 데 제출할 의무는 없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허위로 그거를 뭐 작성을 했어도 아무도 그거를 뭐 점검해주거나 입지 뭐 이게 잘못된 거다 허위 공시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관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그게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앨런 사태처럼 그만큼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런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샘 백맨 프리드먼이 문제가 돼서 계속해서 이런 뭐 형사적인 집행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허무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하룻밤의 꿈처럼 엄청 커다란 거래소 그리고 엄청난 자본금이 하늘로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좀 많이 논의됐던 건